오늘 첫 번째가 파트 1 해갖고 산지 전형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강의를 했었는데, 자, 어떤 것도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지목이 임의하면은 산지 전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고 넘어가는데, 개발행위 허가 받고 산지 전형 허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산지 전형 허가에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를 본다 그랬는데, 사실 개발행위 허가 때도 이걸 보거든요. 그러면 개발행위 때도 보고 산지 전형 때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한 번에 보게끔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일단 충족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조건에 충족했으면은 산지 전형 허가로 넘어온 건데, 산지 전형 허가를 받을 때는 뭐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 하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발 허가를 받았다가 중단된 것은 경사도나 임목본수나 표고도나 하수나 이런 관계가 전부 다 만들어졌었다는 뜻이죠. 허가를 받았었다는 뜻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서부터 착공을 하든지 안 하든지 착공계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은 날서부터 착공한 걸로 보고 그때부터 2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산지 전형도 같이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개발행위 허가 받고 산지 전형 허가를 받았는데, 개발행위 허가 준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산지 전형 허가도 같이 취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2년에 다시 받아야 돼요? 허가가 취소가 되게끔 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게끔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 도로, 배수로 이런 걸 보고 하는데, 허가를 받았었다는 얘기는 이런 조건이 충족했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2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든지 우리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 때든지 사서 다시 허가를 받아서 다시 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취소된 것이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건축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된 것은 그 허가는 취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산 것이지 허가권을 산 건 아닌데,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형 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착공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준공 날짜까지 준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소가 되고 나면 누구든지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서 다시 공사를 하면 되는 거고, 먼저 허가가 났었다는 뜻은 그러한 조건에 다 이행됐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땡땅을 사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사서 개발을 하다가 중단된 것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개발의 효과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는 그때 언제냐면은 허가를 받은 대로 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서 중단이 됐을 때 문제가 없는데, 허가 받은 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다 보니까 강제로 경매를 그 공사를 중단시키고 허가를 취소시킨 것이 있죠. 자동으로 준공받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강제로 취소시키고 거기다 이행 강제금을 매길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게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걸, 개발하다 중단된 이유는 허가가 이미 진행된 적이 있어 개발 시 불법 행위만 확인되면 허가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산지관리법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는 사업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 허가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대행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행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의 목적이 건물을 짓는 거라면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건축허가를 받는 건데, 토목은 토목설계사무소 하고 건축은 건축설계사무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개발행위 허가 받고 형질 변경 받아갖고 토목까지 다 해서 형질 변경 받아갖고 건축까지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설계사무실을, 토목설계사무실과 건축설계사무실을 이 두 군데를 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대법원에 가서 보면은 내가 먼저 건축설계사무소 간다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소 물어보면은 제가 물어보죠. 협력하는 토목설계사무소 있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얘기하고, 또 토목설계사무소에 먼저 가서 얘기하더라도 또 건축 인허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건축설계사무소가 있으면 예, 있습니다. 해가지고 본인들끼리 같이 연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토목설계사무소에 안 되겠어도 여기 건축설계사 맡으면서 이 토목설계사무소하고 연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맞춰줘야 되는 서류를 자기네들이 메일로 받아서 서류를 같이 접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사가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도 들어가야 되고 토목설계사무소가 도장이 찍힌 서류도 한꺼번에 같이 만들어서 들어가게끔 되는 거라는 얘기죠. 다른 거는 큰 중요한 것은 없고, 자 보십시오. 임야는 먼저 번도 얘기했듯이 보존산지가 있고 준보존산지가 있죠. 여기 준보존산지가 있습니다. 준보존산지는 아무 규제가 없다 그랬고, 보존산지 중에서는 임업용 산지가 있고 공인용 산지가 있는데, 임업용 산지는 원래 나무를 심어서 기르다 보니까 여기서는 나무 심는 거를 위한 공사 아니면 다른 거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용 산지인 경우에는 임업용의 주택이나 또 농업인의 주택 정도는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 공인용 산지는 일부 우리가 한번 그 조건만 괜찮다 그러면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 공인용 산지입니다. 임업용 산지인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투자의 목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임업용 산지가 더 까다로운 거예요, 교수님? 임업용 산지가 훨씬 더 까다롭죠. 보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신청 서류에 보면 복구 대상지의 종단 및 평단 및 복구 방법에 포함된 복구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그 개발행위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에서는 이 복구 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임야를 형질 변경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택지로 만든다고 하면은 한들 어느 정도 절개를 해서 밀어서 평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간 도로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산을 깎다 보면은 옹벽을 치지 않으면은 그 산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올 수도 있겠죠. 반대로 흙이 없는 데는 흙을 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돋는데도 거기도 축대를 쌓든지 뭔지를 만들어내야 되고, 도로가 만들어진다면 도로와 높이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축대 같은 것을 쌓아서 택지와 도로 관계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여기 복구 준공이라는 얘기는
산을 깎거나 흙을 돋았을 때에 옆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구라는 얘기입니다. 복구. 이런 절개지에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한다 하는 것이 도면이 종횡단면도 들어가야 되고 복구 방법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 개선, 옹벽을 친다고 할 것 같으면 구조 개선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이 복구에 대한 것은 따로 준공 검사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질 변경 준공은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 토목설계사 하면서 가서 얘기하면은 적지복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 적지복구 해야 되고 적지복구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준공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산지 전용에 복구를 해야 되고 복구한 것은 준공검사까지 다 좀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복구비의 예치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분이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포크레인을 대서 부수고 나무를 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중단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단을 한다 그러면은 흙을 깎다 말고 중단을 했을 때는 비가 온다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옆에 땅 주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 전용 허가를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하면 허가증을 찾으러 가면은 허가증을 주지 않고 종이 쪽지를 먼저 하나를 줍니다. 그 종이 쪽지가 복구비를 예치하라는 금액에 대한 쪽지고 현금으로 예치해도 되고 현금으로 예치하지 않으면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라도 예치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아까 제가 복구 준공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던 책임자 주인이 공사를 하던 사람이 복구 준공을 하지 않고 2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얘기했죠. 2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고 취소가 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복구비 예치한 걸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합니다. 여기서 복구를 한다는 뜻은 옛날처럼 옛날로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옆에 땅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복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허가증을 내줄 때 복구비를 예치를 받든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2년 이내에 준공이 되면 준공이 나고 나면은 복구비를 예치했던 것을 다시 돌려주고 만약의 경우에 2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못한 때는 강제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비 예치했던 걸 갖고 복구를 한다. 복구한다는 얘기는 원래대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하고 그 허가는 취소시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공주에서도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이 나와서 제가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이 복구는 하다가 중단이 돼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는 지금 현재 완료해놨고
내년 봄에 나무만 다시 심으면은 다 끝나는 건데 지금 겨울이라서 나무를 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다시 개발의 허가를 신청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입찰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담당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가 준공이 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가 되고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처음에 공사를 하던 사람이 족지복구해서 준공을 다 냈습니다 하고 하게끔 되면은 아까 복구비를 예치해야 된다 그랬죠. 예치를 하면 그 복구비 예치한 것을 다시 현금으로 예치해서 돌려줍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했다 그러면은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3년짜리를 다시 끊어 갖고 오라 그러고 현금으로 예치했을 때는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또 하자 이행기간까지 다시 또 예치하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을 때는 원상복구시킬 수 있게끔 준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산지 전용의 절차 이렇게 잡아놨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죠. 여기 밑에 보면 지목이 임야죠. 지목이 임야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내가 이 땅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먼저 신청해? 개발행위 허가부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다 개발행위 조건에 맞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 전용가로 가고 만약에 임야나 농지가 아니라 그러면 개발행위가 끝나면 바로 건축가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다시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면 지목이 임야다 보니까 산지관리법에 또 어긋난지 아닌가를 산지과에서 다시 관리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산지과에 가서 이 개발한 거를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데 다른 문제가 없이 여기서 보면 대체 산림 조성비, 산지 전용 허가, 경사도, 임목번수도, 표고도, 그 다음에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내게끔 되면 그러면 다시 건축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건축가를 제일 처음에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러면 건축법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는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지려면 건축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규모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질 것이냐고 이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이냐가 제일 먼저 건축법에서부터 크기와 종류를 규제하게끔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크기와 규모를 뭘로 적용을 하냐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대지에 하나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지가 아니고 뭐죠? 지목이 임야죠. 임야인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건데 건축법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야 중에서 너희가 얼만큼을 사용해서 건물을 지을 때 얼만큼의 규모를 사용하겠느냐를 해서 우리가 규모를 전제해서 우리가 측량해서 위치 어딜 다 만들어서 몇 제곱미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직까지는 임야지만은
그것을 대지로 만든다는 조건 하에 그 면적만큼을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자, 이사장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다 그랬죠. 건물의 종류가 결정된다 그랬죠.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얼만큼을 적용하고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건 뭘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용도죠. 대한민국에는 어떤 땅인지 뭐가 있다 그랬죠? 용도 지역이 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고요.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데, 만약에 개발행 허가를 받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뭘로 적용하냐면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농림지역일 수도 있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될 수 있고 계획관리일 수도 있고 일반 주거지역일 수도 있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뭐는 하나씩 다 있다 그랬죠? 용도지역은 하나씩 다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는 겁니다. 그럼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건축법에서 그런 용도 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건물을 못 짓는다. 그러면 만약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나왔다. 그럼 얼마큼 질 것이냐.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허가를 받은 겁니다. 건축 허가까지 다 받은 거예요. 개발행위, 산지정 다 받은 겁니다. 보면 만약의 경우에 진입도로가 없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진입도로를 사용승낙을 받아갖고 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진입도로를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다 주면은 지금은 그 사용승낙을 받은 것만큼을 가지고 도로대장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건축허가증을 내주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허가증을 받았으니까 뭘 해죠? 그때부터 뭘 해죠? 공사를 하는 거죠. 공사를 하는데 건물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개발행 허가에서 산지 전용 뭘 다 허가를 받아서 형질 변경을 해서 복구 예치를 하고 하자 보증금 예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지목은 아직까지 그대로 임야입니다. 건물을 안 졌을 때대로 그대로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임야이지만 여기에 뭐는 나 있어요? 건축 허가는 나 있는 임야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목은 임야지만은 사실상 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임야와 대지가 다른 점이 뭐죠? 임야와 대지의 다른 점, 사장님. 예. 임야와 대지의 다른 점이 뭐예요? 대지는 뭐 건축을 할 수 있고 임야는 임야인데 건축 허가를 받아놔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받아놨다는 얘기는 이 목만 임야지 사실상 대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건축 허가까지 받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획부동산과 개발업자가 다른 거는 기획부동산은 잘라만 놓는 거고 개발업자는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 땅을 가지고 건물을 받는데 아직까지 지금 뭐야? 지목이 뭐예요? 임야입니다. 임야를 가지고 제가 우리 이사장님에게 이렇게 분양 좀 팔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은 이사장님이 예 하고 팔아주는데 거기는 건축 지금 누구는지 어떤 사람이 산지 모르겠으니까 현재 건축주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죠? 땅 주인 이름으로 돼 있죠. 예, 신청한 사람이 허가는 건축 땅 주인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땅 주인으로 돼 있는데 누가 사는지 모르고 내가 허가를 받아놨죠. 예. 그러면 내가 10평짜리 주택을 허가를 내놨는데 살 사람은
30평짜리 2층 주택을 원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현재 허가난 거하고 원하는 사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안 맞죠? 그럴 때 우리 중개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땅을 샀으니까 땅은 먼저 이름을 바꾸소. 그다음에 건축허가, 건축 낫지 않아도 허가증이 있죠. 그 허가증을 가지고 이름을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먼저 허가 받은 사람과 허가 새로 인수를 받을 사람이 인감증만 줘서 군청이나 그쪽에다 제출하면은 허가증에 누구 뭐 김철수 이렇게 있다가 그걸 뭐야? 내가 영희한테 넘겨준다면 그 허가증이 뭐를 넘기지? 영희 이름으로 바뀌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허가증을 그 사람이 착공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허가증을 넘겨받은 거잖아요. 그럼 허가증을 넘겨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용도 변경할 수 있고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용도 변경과 설계 변경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용도 변경도 할 수 있다 그랬고 설계 변경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용도 변경과 설계 변경의 차이가 뭡니까? 용도 변경은 건물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주택에서 창고로, 창고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이게 뭐예요? 용도 변경입니다. 설계 변경은 20평에서 30평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주택이 같은 주택인데 규모와 생긴 거를 바꾸는 거는 설계 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가 전부 다 29가지가 나오죠. 주택이 나와 있고 근생이 나와 있고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용도 변경한다는 얘기는 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것을 근생으로 바꾼다든지 창고로 바꾼다든지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보통 보면은 오늘 우리 그 김정현 사장님이 안 오셨는데 먼저 우리 그 홍천에 땅을 그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어떤 분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택으로 허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보면은 그런 걸 샀을 때에 다른데 아파트가 있고 집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사면은 1가구 2수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허가를 뭘 내냐면 그렇게 분양하고 내가 집 짓고 분양하려고 할 때는 창고로도 허가를 내놓습니다. 창고로 허가를 낸 걸 갖고 산 사람이 주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택으로 만들어 놓고 할 때 해놓게끔 되면 또 주택을 또 하나 사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하지 않고 그냥 분양을 편안하게 그냥 바로 허가를 받을 때는 창고나 근린생활시설로 해놓고 한 사람이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도 있고 뭐 창고로 바꿀 수도 있고 또 같은 주택으로 해놨어도 나는 2층을 짓고 싶다 또는 크게 하겠다는 설계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 변경도 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내가 건물을 다 짓지 않습니까? 짓게끔 되면 그러면 이제 건물 뭘 하는 거죠? 준공을 내는 겁니다. 건물 준공을 내면은 건축물 관리대 사용 승인이 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내가 지적과에 가서 내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서 설계 접수시켜야지 대지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허가를 다 받고 다 했어도 건물을 다 지었고 난 다음에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은 거기는 건물이 지어져 있어도 계속해서 그대로 임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지목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돼? 가서 허가받은 준공단 서류를 가지고 접수를 시켜서 이걸 뭐야? 바꿔달라 하고 요구를 해야지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목도
토지주가 요걸 해야지 바꿔주게끔 돼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갖고 토지주가 요구하지 않아도 바꿔주는 것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도로 사용 승인을 해주죠. 내가 철수한테다가 내가 도로 사용 승인 해줬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사용 승인만 받았는데 지금 사용 승인에다가 지목을 바꾼다는 인감증명을 하나 더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사용 승인이고 아예 사용 승인 해줬을 때 그 사람한테다가 뭘 받냐면 내가 여기다 이 사람에게 사용 승인을 해줬고 이거는 도로를 바꾸고 도로 제작이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그 사용 승인만 해주고 땅 주인이 지목을 도로로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안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용 승인을 해줬던 땅인지 도로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사용 승인을 해줄 때 도로 제작에 올린다는 인감증명을 따로 하나 냈어. 거기에 의해서 지목을 도로를 바꾸면서 도로 제작에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하나만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강제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강제적으로 없어요. 땅 주인이 가서 신청해야지 지목이 바뀌는 겁니다. 저기 대체살림 조성비하고 개발부담금하고는 틀린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우리가 이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서 제출하게끔 되면 지목이 뭘로 바뀌었죠? 대지로 바뀌었죠. 네. 대지로 바꿔놓고 나면 그때 가서 거기서 다시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을 내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개발부담금은 언제냐면 맨 처음에 지목이 임야였었죠. 임야였을 때에 공시지가가 있죠. 네. 그 공시지가가 있는데 쭉 오다 보니까 대지로 바뀌었죠. 대지로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있죠. 그럼 옛날에 임야였을 때 공시지가가 1,000원이었다고 가정하십시다. 2, 3년 돼서 공사를 다 해갖고 대지로 바뀌니까 공시지가가 1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1,000원에서 얼마로 올랐죠? 10만 원. 10만 원 올르면 얼마가 오른 거죠? 9만 9천. 9만 9천 원 올랐죠. 9만 9천 원에 25%를 개발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내냐면 대지로 바뀌었을 때 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대지로 바뀌었을 때 낼 때 무조건 공시지가에 차이만 내면 공사를 하느라고 들어간 돈이 있죠. 예. 그거는 빼줍니다. 임야인 경우에는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내게끔 돼 있는데 대체 산림 조성비가 준보전 산지인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4,480원입니다. 이거는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임야나 농림지역에 있는 임야나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전용받아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것도 제곱미터당 4,480원. 농림지역에 있는 임야도 4,480원. 똑같습니다.